62세의 소개팅 앱으로 만난 남자가 제 젖은 블라우스 위로 작업복 점퍼를 덮어주었습니다. 기름 냄새가 배어있는 낡은 점퍼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사람의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깨를 타고 등을 타고 젖은 피부, 안쪽까지 스며드는 온기였어요. 저는 그 온기 앞에서 몸이 굳었습니다. 도망쳐야 할지 기대어야 할지 판단이 서기도 전에 그 사람의 손이 제 젖은 머리카락을 넘겨주었어요. 손끝이 귀 뒤를 스치는데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열흘 전 친구의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저는 올해 62세 38년을 도서관 서가 사이에서 보낸 퇴직사서 김순영이라고 합니다. 퇴직한 지 1년, 이혼한 지 3년이 됐으니까 세상에 내놓을 만한 직함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셈이죠. 서울 외곽 아파트 11평짜리에서 혼자 삽니다. 그날도 아침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38년 동안 도서관 출근 시간에 맞춰 살았던 몸이 퇴직을 인정하지 않는 건지 알람 없이도 정확히 6시면 잠 깨요. 일어나서 이불을 개고 밥솥에 혼자 먹을 사람 컵을 씻어 넣고 반찬통 3개를 꺼내 식탁에 놓았습니다. 밥이 되는 동안 거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화분에 물을 주고 쓸 데도 없는데 현관 신발장을 정리했어요. 바쁜 척을 하지 않으면 하루가 너무 길었거든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소파에 앉아 읽던 책을 펼쳤습니다. 책 사이에서 구겨진 마트 영수증이 빠져나왔어요. 사과 2개, 두부 한 모, 파 한 단, 지난주 장 볼 때 계산대에서 받아 아무 생각 없이 있던 페이지에 꽂아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책갈피를 따로 사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눈에 보이는 아무 종이나 접어서 꽂는 버릇이 있었죠. 영수증을 펴서 다시 책 사이에 밀어넣는데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쯤이면 누군가 밥 먹었어? 라고 물어봐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게 떠올랐어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진심으로 제가 밥 먹은 걸 궁금해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마지막 20년은 같은 현관문을 쓰는 하수인 같았어요. 밥은 따로, 방도 따로, 안부도 형식이었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생일이 지나가도 한마디 없었고 제가 입번했을 때도 문병 한 번이 전부였어요. 참는 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퇴직하던 날 38년치 책상을 비우면서 깨달았죠. 참고 있었던 게 아니라 죽어 있었던 거라고. 그래서 이혼 서류를 밀어넣었습니다. 전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서명했어요. 그 침묵이 20년의 요약이었습니다. 그렇게 혼자가 된 지 3년째, 그날 오후에 수영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영이는 대학 때부터 40년 넘은 친구이자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중고서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저하고는 성격이 정반대여서 제가 조용히 서가를 정리하는 동안이 친구는 세상 모든 사람과 수다를 떨고 다니던 타입이죠. 전화를 받자마자 수영이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수영아, 나 오늘 서점에서 손님 한 분이 커피를 사줬어. 이른이 넘으셨는데 눈이 반짝반짝해. 사람은 만나봐야 안다니까. 저는 건성으로 듣고 있었는데 수영이가 갑자기 톤을 낮추며 말했습니다. 너도 사람 좀 만나라. 요즘 소개팅 앱 있잖아. 나 깔아봤는데 괜찮더라. 이 나이에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어디여. 입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마치 준비해둔 대사처럼요. 수영이가 한숨을 쉬더니 조용해졌습니다. 이 친구가 조용해지면 진지하다는 뜻이에요. 잠시 뒤 수영이가 물었습니다. 수영아, 손 마지막으로 잡아준 사람이 누구야? 기억나?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름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이 그대로 걸려버린 것처럼 저는 수화기를 준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 수영이가 그 말만 남기고 앱을 문자로 보냈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에도 손이 꽤 오래 수화기 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밤이 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불 속에서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켰다가 껐다가를 반복하다 수영이가 보낸 링크를 눌렀습니다. 앱 설치 화면이 떴어요. 파란 바탕에 흰 글씨로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세요라고 적 있었는데 그 문장이 저를 보고 하는 말 같지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머릿속에서 그 말이 돌았지만 손가락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설치 버튼을 누르고 화면이 바뀌는 동안 심장이 조금 빨라지는 걸 느꼈어요. 두근거림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작았고 무시하기엔 분명했습니다. 앱이 열리자 프로필들이 쭉 올라왔습니다. 대부분 자기소개가 길었어요. 학력, 경력, 취미, 재산 상황까지 빼곡하게 적어놓은 사람들 사이를 스크롤하다가 유독 짧은 소개글 하나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없었어요. 이름 석자와 한 줄 차고 치는 사람입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왜 2번 읽었는지 그때는 저도 몰랐어요. 그 밤 누른 버튼 하나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요.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집어들었습니다. 38년간 알람 없이도 6시에 일어나던 사람이 그날은 5시 반에 눈이 떠졌어요. 어젯밤에 본 그 프로필이 아직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앱을 열자 차고 치는 사람입니다라는 한 줄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저는 그걸 보며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뭐라는 거지. 화면을 끄고 세수를 하러 갔지만 세수하는 내내 그 한 줄이 자꾸 떠올랐어요. 허세가 없어서였을 겁니다. 도서관에서 38년을 보내다 보면 사람을 보는 감각 같은 게 생기거든요. 대출카드에 자기 이름을 또박또박 쓰는 사람, 반납 기한을 하루도 안 어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결국 오래 다니는 이용자가 됐습니다. 말이 적고 성실한 사람, 특유의 냄새 같은 걸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 짧은 한 줄에서 그게 났어요. 그래도 먼저 말을 걸 수는 없었습니다. 앱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며 이틀을 보냈어요. 4월째 되던 날 오전 저는 수영이의 중고 서점으로 갔습니다. 서점 문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감쌌고 수영이는 카운터 뒤에서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재고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제 얼굴을 보더니 장부를 탁 덮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왔네, 애 깔았지. 어떻게 알았어? 내 얼굴에 다 써 있거든. 수영이가 카운터 밖으로 나오며 제 핸드폰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앱 화면을 보여줬고 수영이가 차고 치는 사람입니다. 를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은데 짧고 솔직하고 너랑 비슷한 타입이다. 나는 안 보낼 거야. 이 나이에 여자가 먼저 말 거는 게 말이 돼. 수영이가 제 어깨를 잡으며 눈을 똑바로 들여다봤습니다. 수영아 60 넘으면 먼저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 말이 끝나기 수영이가 제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프로필, 사진이 없으니 하나 찍자며 서가 앞으로 저를 끌고 갔어요. 책꽂이 앞에 서서 책 한 권을 들고 있으라는 겁니다. 저는 얼굴을 찡그리며 손사래를 쳤지만 수영이는 벌써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주름이 다 보여 안 돼. 주름이 어때서 62년 살았다는 증거지. 수영이가 3장을 찍고 그중 하나를 골라 보여줬습니다. 서가 옆에 서서 책을 살짝 펼치고 있는 제 모습이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있었고 서가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 때문에 눈가의 주름이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늙었다고만 생각했는데 누군가 다른 눈으로 찍어주니까 다른 사람이 보였어요. 수영이가 사진을 프로필에 올려주면서 소개글도 같이 썼습니다. 책 읽는 사람입니다. 제 프로필이 그렇게 완성됐어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차고 치는 사람입니다의 프로필 창을 열고 메시지 입력란에 커서를 놓았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한참을 떠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책 읽는 사람입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데 3분이 걸렸습니다. 누른 직후 핸드폰을 이불 밑에 쑤셔 넣었어요. 심장이 귓바퀴까지 올려서 자기 맥박 소리가 방 안에 가득한 것 같았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알림이 없었어요. 역시 안 되나 보다 하고 핸드폰을 엎어놓는데 30분쯤 됐을 때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좋은 책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는 사용 설명서밖에 안 읽어서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웃었어요. 소리내어 이 아파트에서 혼자 소리내어 웃은 게 3년 만이었습니다. 웃음이 끝나고 나니까 뺨이 당기는 느낌이 났는데 웃는 근육을 너무 오래 안 써서 뻣뻣해진 거였어요. 그 뒤로 며칠간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분의 문장은 늘 짧았어요.
오늘 차 한 대 고쳤습니다. 점심은 드셨습니까? 오늘은 일이 좀 특별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뭐냐고 물으니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며 넘어갔습니다. 자동차 사용 설명서처럼 군더더기가 없는 말투인데 이상하게 그 짧은 문장들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 남았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혹시 답장이 왔나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고 밤에 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보는 것도 그 사람의 메시지 창이었습니다. 나흘째 저녁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번 만나뵐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답장을 쓰다 지우기를 4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네라고만 쓰면 너무 가벼워 보이고 길게 쓰면 안달나 보이는 것 같았어요. 네, 만나 뵙겠습니다. 보내고 나서 세수하러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오랜만에 제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눈가에 잔주름이 촘촘했고 볼살은 내려앉아 있었지만 거울 속에 그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서웠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설레는 게 무언가를 기대하는 게 다시 실망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거울에서 눈을 돌렸지만 입꼬리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차고 치는 사람의 손이 얼마나 크고 따뜻한지 그리고 그 손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요. 약속 장소는 서울 외곽주택가 근처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진호 씨가 메시지로 보내준 곳이었는데 검색해보니 간판도 작고 리뷰도 별로 없는 조용한 가게였어요. 화려한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그런 곳을 고른 게 그 사람 답답이 들었습니다. 저는 약속보다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창가석에 앉아 가방을 옆에 놓고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다가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어요. 아침에 한참을 고민하며 바른 립스틱이 입술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게 뭐하는 짓이야. 휴지로 입술을 닦아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여서 결국 립스틱을 다시 발랐어요. 바르고 닦고 다시 바르는 사이에 5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키가 중간쯤 되는 남자가 들어섰는데 어깨가 넓었고 점퍼를 걸치고 있었어요. 얼굴보다 먼저 냄새가 왔습니다. 엔진 오일 역한 게 아니라 오래된 기계를 매만진 사람한테서만 나는 희미한 기름 냄새였어요. 도서관에서 38년을 보내면서 종이 냄새, 먼지 냄새, 오래된 책 접착제 냄새를 맡아왔던 저한테 그건 완전히 새로운 세계의 냄새였습니다. 진호 씨가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목례를 하며 다가왔습니다. 늦었습니까? 약속 시간보다 5분이나 일찍 왔으면서 그렇게 물었어요. 저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라고 대답하며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진호 씨가 의자를 빼고 왔는데 점퍼, 소매에 기름이 살짝 묻어있는 게 보였어요. 아마 오다가 눈에 띄어서 급히 닦았는데 다 지워진 거겠죠. 커피를 시키고 나서 대화가 시작됐는데 진노 씨는 정말 말이 없었습니다. 앱에서 짧은 문장만 보내더니 실물도 똑같았어요. 제가 뭘 좋아하세요? 라고 물으니 한 단어만 돌아왔습니다. 차요. 어떤 차요? 마시는 차요. 타는 차요. 진노 씨가 1초쯤 멈칫하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둘 다요. 그게 그날 진노 씨가 보여준 첫 번째 미소였어요. 크게 웃은 게 아니라 입꼬리만 살짝 올라간 정도였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크게 한번 뛰었습니다. 가슴에서 울린 게 아니라 명치 아래쪽에서 묵직하게 울리는 종류의 박동이었어요. 20살 때 느끼는 두근거림하고는 달랐습니다. 오래 멈춰있던 시계가 갑자기 돌아가기 시작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저는 긴장을 풀어보려고 가방에서 습관적으로 책을 꺼냈습니다. 요즘 읽고 있는 소설이었는데 책을 들어올리자 사이에 꽂아뒀던 구겨진 편의점 영수증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허리를 숙이려는데 진호 씨가 먼저 손을 뻗어 그걸 주었습니다. 영수증을 건네면서 진노 씨가 물었어요. 이걸로 표시해 두십니까? 아, 맨날 아무거나 꽂아두는 버릇이 있어서 부끄러워서 얼른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호 씨가 영수증을 넘겨주는 순간 손가락 끝이 스쳤어요. 의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영수증이 작으니까 건네받는 과정에서 손끝이 닿은 거였는데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움츠렸고 진노 씨도 손가락을 걷어들이며 멈칫했습니다. 그 사람의 손끝이 스쳤을 때 전기가 통한 것 같았다는 표현은 제 나이에 쓰기 민망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랬어요.
손끝에서 팔뚝까지 따뜻한 것이 번지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고, 저는 영수증을 받아들고서 한동안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아직 이런 감각이 남아 있었구나. 그 자각이 놀라움보다는 안도에 가까웠어요. 진노 씨는 제가 영수증을 다시 책에 끼우는 걸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눈이 영수증이 꽂힌 자리에 한참 머물러 있었어요. 커피가 식어갈 무렵 제가 주말에 뭐 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별뜻 없이 던진 질문이었는데 진노 씨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어요. 이번 토요일은 좀 바쁩니다. 오래된 약속이 있어서 무슨 약속인지 물으려다 참았습니다. 아직 두 번째 만남인데 사생활을 캐는 것 같아서요. 그냥 그러시구나 하고 넘겼는데 돌이켜 보면 그게 첫 번째 의문이었어요. 매달 특정 토요일마다 빠지지 않는 약속이 뭘까 하는 카페를 나서며 문 앞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라고 말하고 돌아서 뒤에서 진호 씨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수영 씨, 멈췄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그렇게 또박또박 불러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전 남편은 마지막 몇 년간 제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도 수영아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수영 씨라고 또렷하게 제 쪽을 보면서 불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도 되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고개만 끄덕인 건데 진노 씨도 고개를 한번 숙이고는 반대편으로 걸어갔어요. 카페 문이 닫히는 게 보였는데 이상하게 그 문이 닫히는 게 아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아들 재민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어디 가셨어요? 산책 좀 했어.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재미가 요즘 많이 나가시네요. 라고 한마디를 덧붙였는데 그 톤이 살짝 날카로웠습니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말투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텅 빈 아파트가 오늘따라 유독 넓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고요함이 편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핸드폰을 꺼내니 진노 씨한테서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오늘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짧은 문장이 그날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어요. 카페에서 두 번 동네 공원에서 한 번을 더 만난 뒤였습니다. 진호 씨가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한번 구경 오시겠습니까? 제가 일하는데 공업사라는 곳에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서관에서 38년을 보낸 사람한테 자동차 정비소는 완전히 다른 나라 같은 곳이었죠. 그래도 가겠다고 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사람이 일하는 모습이 궁금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서울 외곽 도로를 따라 걷다 보니 간판이 보였습니다. 모터스라고 적힌 철제 간판 아래로 넓은 셔터문이 열려 있었고 안쪽에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철문 앞에 서서 한 발짝을 내딛는 순간 기름 냄새가 코끝을 감쌌습니다. 카페에서 맡았던 그 희미한 냄새가 여기서는 공기 자체였어요. 기름과 쇠가루와 오래된 고무가 뒤섞인 냄새인데 이상하게 역하지 않았습니다. 리프트 두 대가 나란히 서 있었고 한쪽 리프트 위에 차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현광등 불빛 아래에서 진호 씨가 차 밑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제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어요. 작업복 위에 걸친 점퍼 소매를 걷어올린 채 손을 작업복에 문지르며 나왔습니다. 오셨습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카페보다 여기가 어울린다는 걸요. 카페에서는 어깨를 약간 움츠리고 말도 더듬거렸는데 공구를 내려놓으며 돌아서는 그 사람의 등이 넓어 보였어요. 자기 영역에 있는 사람 특유의 편안함 같은 게 온몸에서 나왔습니다. 도서관서가 사이를 걸을 때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진호 씨가 공업사 한쪽에 마련된 작은 사무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 정비 관련 서류가 쌓여 있었고 벽에는 달력과 메모지가 붙어 있었어요. 진호 씨가 선반에서 머그컵 두 개를 꺼내 커피를 타왔는데 컵 손잡이에 기름때가 살짝 묻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며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30년째 차만 고치셨어요. 내 남의 가게에서 10몇 년 일하다가 여길 차렸으니까 차 밑에서 산 세월이 더 깁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38년간 서가 사이를 걸어다닌 이야기를 하자 진호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비슷하네요. 저는 차 밑에서만 수영 씨는 책 사이에서만 두 사람 다 각자의 좁은 세계에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세계가 겹치는 순간 좁다는 느낌이 사라졌어요. 진호 씨의 기름 냄새, 나는 공간이 제게는 도서관 서가 사이만큼 편안하게 느껴졌으니까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진호 씨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뭔가를 꺼내더니 제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직사각형의 얇은 가죽 조각이었는데 가장자리를 둥글게 다듬고 한쪽 끝에 작은 구멍을 뚫어 가죽끈을 달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차량용 가죽의 자투리로 만든 것 같았어요. 이게 뭐예요? 그때 영수증으로 책 표시하시는 거 좀 불편해 보여서 책갈 피웠습니다. 투박했어요. 가장자리가 완벽하게 매끈하지도 않았고 가죽끈의 매듭도 살짝 삐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삐뚤어진 매듭을 보는 순간 목 안쪽이 뜨거워졌어요. 카페에서 바닥에 떨어진 구겨진 영수증 제가 부끄러워하며 주워 담던 그 순간을 사람이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며칠을 들여 가죽을 자르고 다듬어서 이걸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봐줬구나. 그 생각이 가슴 한가운데를 짚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진호 씨가 책갈피를 건네며 제 손을 감쌌어요. 이번에는 카페에서처럼 우연히 스친 게 아니었습니다. 의도가 담긴 손이었어요. 크고 거칠럽고 손톱 밑에 기름때가 남아 있었지만 체온이 높았습니다. 그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손목까지 번지는 게 느껴졌어요. 손이 참 따뜻하네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진호 씨가 잠깐 멈칫하더니 대답했어요. 기름때가 안 빠져서 미안합니다. 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빼야 하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니 듣지 않은 게 아니라 쉽지 않았던 거겠죠. 5초쯤 되었을 겁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손이 포개져 있었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가락이 그 침묵을 대신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따뜻함이 그리웠구나. 이게 그리웠구나. 그 자각이 밀처럼 왔습니다. 진노 씨가 조용히 손을 거두며 천천히 구경하십시오라고 말했고 저는 책갈피를 손에 준 채 공업사 안을 둘러 보았어요. 공구들이 크기별로 정렬된 선반, 바닥에 깔린 고무 매트, 리프트 옆에 세워둔 타이어들 모든 것에 손때가 묻어 있었는데 그게 편안했습니다. 벽 한쪽에 코르크보드가 걸려 있었어요. 이름과 날짜가 빼곡히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는데 정비 일정표 같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적힌 이름들이 보통 정비소 고객 명단과는 조금 달라 보였어요. 홍할머니 박어르신이라고 적혀 있었으니까요. 이게 뭐예요 하고 물으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노 씨가 자연스럽게 다른 쪽으로 이끌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처음 와서 이것저것 캐물으면 실례인 것 같아서이기도 했어요. 공업사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죽 책갈피를 손에 쥐고 걸었습니다. 가죽 냄새와 기름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나는 그 작은 물건이 손 안에서 따뜻했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래간만에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설레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이 뒤통수를 잡았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가죽 책갈피를 서랍에 넣었다가 1분도 안 돼서 다시 꺼내 읽던 책에 꽂았어요. 구겨진 영수증 대신 누군가의 정성이 담긴 물건이 제 책 사이에 들어가는 건 38년 도서관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민이가 들렀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퇴근길에 들르는 날이었는데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신발장 위를 봤어요. 제가 아까 책과 함께 올려둔 가죽 책갈피가 거기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뭐예요? 아 그냥 하다가 말이 막혔습니다. 재미이가 책갈피를 집어들고 이리저리 돌려보는 동안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컵을 꺼내며 등을 돌렸어요.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재민이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날아왔습니다. 친구한테 받은 거야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재민이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일요일이 왔습니다. 일요일 저녁마다 재민이의 집에서 밥을 먹는 게 한 달쯤 된 루틴이었습니다. 소라가 차려준 밥상에 둘러앉아 손녀 서윤이 이야기를 하고 반찬이 맛있다며
한두 마디 건네다 돌아오는 게 전부인 자리였어요. 별다를 것 없는 가족 식사였고 그날도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날 이후 재민이는 가족 책갈피에 대해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조용할 때는 혼자 생각을 쌓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재민이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된장찌개 냄새가 났어요. 소라가 부엌에서 어머니 오셨어요 하며 앞치마를 두은 채 고개를 내밀었고 거실에서는 서윤이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재민이는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는데 눈인사가 평소보다 짧았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소라가 찌개를 날라오며 자리를 잡는 동안 밥을 뜨는 숟가락 소리만 잠깐 흘렀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몇 분쯤 지났을 때 소라가 제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피부가 좋아지신 것 같아요. 뭐 하세요? 아무 뜻 없이 던진 말이었을 겁니다. 저는 숟가락을 멈추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대답했어요. 아, 산책을 좀 다녀서 그런가 보다. 그 순간 재미이가 젓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라기보다는 기척에 가까웠는데 식탁 분위기가 한 박자 달라졌어요. 재미이가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고 나서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누구 만나세요? 숟가락을 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아니라고 무슨 소리야 하고 넘기려는데 재민이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어머니 집에 갔을 때 핸드폰에 알림이 떴어요. 남자 이름으로 어머니 식탁 위에 핸드폰 올려놓고 화장실 가셨을 때요. 소라가 젓가락을 멈추며 재민이 쪽을 봤습니다. 저도 재민이를 봤어요. 재미의 턱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소개팅 앱이요. 어머니 그 문장이 식탁 위에 떨어졌을 때 된장찌개에 김이 올라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소라가 여보하며 재민이 팔을 잡으려 했지만 재민이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랑 이혼하신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앱으로 남자를 만나요. 재민이의 목소리가 높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낮았어요. 낮은 목소리가 더 날카롭다는 걸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재미이의 손이 식탁 모서리를 쥐고 있었는데 손등에 핏줄이 서 있었어요. 이 아이가 화가 난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무서운 거였어요. 아버지가 떠나고 어머니마저 다른 사람에게 가면 자기가 어디에 서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종류의 떨림이죠. 손등 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게 아니었어요. 미안해 재미나 습관적으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38년간 아니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누군가 불편해하면 제가 먼저 사과하는 거 누군가 화내면 제가 먼저 고개 숙이는 거 그게 제 인생의 기본값이었습니다. 재민이가 받았어요. 어머니가 뭐가 미안해요?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뱃속 깊은 데서 뭔가가 올라왔습니다. 사과가 아니었어요.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38년간 서가 사이를 걸으며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여본 적 없는 사람 안에서 오래 닫혀있던 무언가가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재미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늘 누군가 엄마였어. 누군가 아내였어. 누군가 사서였어. 숟가락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나나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재미의 입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졌어요. 소라는 젓가락을 내려놓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 나이면 그냥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울음이 아니었어요. 마른 나무가 쪼개지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거실에서 서윤이가 뒤척이는 기척이 들렸고 소라가 식탁 밑에서 재미의 발을 차는 게 보였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찌개가 아직 반도 줄지 않은 밥상을 두고 밥 잘 먹었어라고 짧게 말하며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재미이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어머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재미이가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멈춰서 그 손을 내려다봤어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뿌리치는 건 분노고 제가 한 건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재미이의 손목을 조용히 잡아서 아래로 내려놓았습니다. 놓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손끝에서 올라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으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자 혼자였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는데 눈이 빨개져 있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고 싶은데 울 수가
없는 건지 너무 오래 안 울어서 방법을 잊은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이 나이에 그러는 거 아니야. 그 문장이 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힘이 빠져 있었어요. 명령이 아니라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정말 안 되는 걸까? 정말이면 다 끝난 걸까? 아파트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려는데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어요. 진호 씨한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저녁은 드셨습니까? 매일 오는 그 한 줄이었습니다. 특별한 말이 아니었어요. 안부도 아닌 것이, 질문도 아닌 것이. 그냥이 사람은 매일 제가 밥을 먹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말을 앱으로 만난 사람이 매일 보내고 있었어요. 목이 메웠습니다. 가로등 아래 서서 화면을 들여다보는데 글자가 흐려졌어요. 아까 식탁에서 나오지 않았던 눈물이 지금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늘고 차가운 빗줄기가 이마를 적셨고 저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은 채 교차로 앞에 섰어요. 왼쪽은 집으로 가는 길이었고 오른쪽은 진호 씨의 공업사 쪽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얼마나 걸었는지 모릅니다. 교차로에서 오른쪽으로 꺾은 뒤로는 발이 알아서 움직였어요. 머리가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길이었어요. 두어 번 와봤을 뿐인데 발이 그 길을 알고 했다는 게 이상했지만 따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노모터스 간판이 보일 즈음에는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턱 끝으로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셔터문은 내려져 있었지만 안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진노 씨가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있는 거겠지 않은 생각이 들면서 철문 앞에 섰어요. 주먹을 쥐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를 두드리려는데 안에서 발소리가 나더니 작은 쪽 문이 열렸어요. 진호 씨가 저를 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축 처진 외투 신바람까지 젖어서 걸을 때마다 소리가 나는 꼴, 아마 엉망이었을 겁니다. 진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입을 열지 않은 채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문을 더 넓게 열었습니다. 그 틈으로 기름 냄새와 형광등, 불빛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진호 씨가 작업복 위에 걸쳐 입고 있던 점퍼를 벗었습니다. 말없이 제 어깨에 덮어주었어요. 기름이 밴 점퍼였지만 체온이 남아있어서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젖은 블라우스를 뚫고 피부에 닿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서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진호 씨가 한쪽 팔로 제 팔꿈치를 받쳐주며 공업사 안쪽 낡은 소파로 이끌었어요. 소파에 앉히고 나서 진호 씨가 탕비실 쪽으로 갔습니다. 잠시 뒤 머그컵을 들고 돌아왔는데 김이 올라오는 걸 보니 커피였어요. 기름때 묻은 손잡이에 그 컵이었습니다. 제가 양손으로 컵을 감싸주자 손가락 끝으로 온기가 스며들었어요. 그제야 제 손이 떨리고 있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진호 씨가 작은 의자 위에 걸터 앉아 저를 지켜보았어요. 묻지 않았습니다. 왜 왔느냐고, 무슨 일이냐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 침묵이 제가 입을 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아들한테 들켰어요. 진호 씨, 만나는 거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진호 씨의 표정은 보지 않았어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식탁에서 얘기가 됐는데 이 나이에 소개팅 앱이 뭐냐고 이혼한 것도 모자라서 앱으로 남자를 만나냐고 입 밖으로 꺼내니까 가슴이 다시 쪼여왔어요. 재미희한테 했던 말이 떠올랐고 재미의 손등에서 핏줄이 떠올랐고 현관에서 내려놓았던 그 아이의 손목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나였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그 말을 꺼낸 뒤 한동안 입을 다물었습니다. 빗소리가 철제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만 공업사 안을 채웠어요. 진호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맞은편 바닥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눈높이를 맞추려는 것 같았어요. 저도 혼자 된 지 오래됐습니다. 진호 씨가 처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꺼냈어요. 감정을 말로 할 줄 몰라서 사람을 놓쳤습니다. 아내도 떠났고 아들도 연락이 끊긴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입을 열지 않으니까 다들 등을 돌리더라고요. 진우 씨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오래전에 이미 삼킨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의 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고칩니다.
기계는 고장나면 원인이 있고 부품을 바꾸면 됩니다. 사람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들어 진호 씨를 봤어요. 형광등 아래에서 이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가까이 보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있었고 입술이 마른 채로 꾹 다물려 있었어요. 오래 혼자였던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도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왔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대화가 없었어요. 참는 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참은 게 아니라 죽어 있던 거였어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빗소리 사이로 겹쳤습니다. 말로 못해서 관계를 놓친 남자와 말을 삼키며 감정을 죽인 여자가 기름 냄새 나는 공업사 바닥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진호 씨가 짧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한마디였어요. 그래도 돼요라는 뜻이 뒤에 묻어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그래도 됩니다. 라는 말이 형광등 불빛과 빗소리 사이에서 가만히 올려왔어요. 제가 무너진 건 그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소리 없이 천천히 20년 넘게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 울과 때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냥 뺨위로 물이 흘러내릴 뿐이었어요. 재민이 앞에서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눈물이 이 사람의 괜찮습니다. 한마디에 줄줄 쏟아졌습니다. 왜 울었냐고요? 이 사람이 슬퍼서가 아닙니다. 누군가 괜찮다고 말해준 게 너무 오래간만이어서요. 진호 씨가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책갈피를 건넬 때처럼 가볍게가 아니었어요. 두 손으로 감싸쥐듯이 놓지 않겠다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거칠고 기름때가 낀 손이 제 손을 따뜻하게 덮었는데 공업사에서 미안하다고 했던 바로 그 기름때가 이 밤에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저도 그 손을 쥐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30년간 렌치를 주던 손과 38년간 책 표지를 쓸던 손이 빗소리 속에서 포개해졌어요.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진호 씨가 한 손을 풀어 제 이마에 묻은 젖은 머리카락을 넘겨주었어요. 손바닥이 이마에 닿았을 때 체온이 전해졌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손이 이마에서 관자놀이로 천천히 내려오더니 뺨위에 눈물을 닦 주었어요. 어떤 말보다 분명한 문장이었습니다. 진호 씨가 제 어깨를 감싸놨을 때 저는 고개를 그 사람의 가슴 쪽으로 기울였어요. 작업복에서 나는 기름 냄새와 세탁 세제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며 눈을 남자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그 밤에 온기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래 꺼져 있던 보일러가 다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라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관절마다 스며있던 찬 기운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사람의 체온 옆에서 잠이 들었어요. 기름 냄새가 나는 낡은 소파 위에서 빗소리를 입을 삼아서요. 생각보다 따뜻했고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아침에 먼저 눈을 떴어요. 비는 그쳐 있었고 셔터 틈으로 새벽빛이 실처럼 들어왔습니다. 진노 씨는 소파 옆 작업 의자에 걸터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잠들어 있었어요. 소파를 저한테 내준 거였습니다.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는데 작업대 위에 뭔가가 놓여 있었어요. 가죽 조각과 작은 칼, 송곳이 나란히 있었고 가죽 조각에는 반쯤 뚫린 구멍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만들다만 흔적이었는데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자고 있는 모습을 한참 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채수를 하러 수도꼭지를 틀자 찬물이 손등을 적셨어요. 거울은 없었지만 어젯밤보다는 괜찮은 얼굴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뒤에서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진호 씨가 눈을 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눈을 한번 비비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갈 때 커피 한 잔 드시겠습니까? 그 투박한 아침, 인사에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커피를 마시며 나란히 서서 셔터 밖을 봤습니다. 비갠 뒤에 아스팔트가 젖어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진노 씨가 커피잔을 내려놓더니 저를 봤습니다. 오늘 순영 씨 아들분한테 제가 인사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머그컵을 준 손이 멈췄어요.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의 무게를 저는 그때 다 알지 못했어요. 비가 그친 다음 날 저는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하루를 보냈어요. 재미에게 연락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놓고 핸드폰을 들었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진호 씨가 아침에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아들에게 인사를 드려도 되겠느냐는
그 질문이 시간이 지날수록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락하기 전에 일이 먼저 벌어졌어요. 소라가 전화를 해온 겁니다. 데스. 세스스문을 이가 쓰쓰스물 가다 그거 부르만텐. 어머니 재미가 어머니 집에 갔던 그날 휴대폰을 몰래 봤었나 봐요. 메시지를 보고 공업사가 어디인지 알고 있었는데 검색해 봤다고 하더라고요. 기사 제목은 이랬다고 합니다. 모터스 매달 혼자 사는 어르신 차량 무상점검 10년째 소라가 검색하다. 우연히 발견한 건데 기사 안에 진노 씨 인터뷰가 실려 있었다고 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차 고장 나면 발이 묶이잖아요. 그게 좀 안쓰러워서요. 진우 씨의 말투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소라는 그걸 재민이에게 보여줬고 재민이는 기사를 읽고 나서 한참 아무 말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더니 차키를 집어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소라가 어디 가느냐고 물었지만 재민이는 대답 없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재민이에게서 나중에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재민이가 공업사에 도착했을 때 진호 씨는 리프트 아래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해요. 발소리를 듣고 나와서 재민이를 보더니 기름 묻은 손을 작업복에 문지르며 입을 열었다고 합니다. 순영 씨의 아드님이십니까? 재민이가 어떻게 자기 이름을 아느냐는 표정을 지었지만 생각해보면 제가 앱에서 아들 사진과 함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진호 씨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재민이가 어색하게 내라고만 답했다고 해요. 재민이의 말에 따르면 처음에는 한마디 하려고 간 거였다고 합니다. 어머니에게서 떨어지라고 앱으로 만나 사이가 뭐가 되겠느냐고. 그런데 공업사 안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게 있었다고 해요. 벽에 걸린 코르크보드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고 물어보려다 참았던 바로 그 일정표요. 재민이는 저와 달리 바로 다가가서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홍할머니 브레이크 패드 점검박 어르신, 오일 교환이 할아버지 타이어, 공기압 이름 옆 날짜가 적혀 있었고 전부 매달 셋째 주 토요일이었어요. 코르크보드 한쪽에는 메모와 편지 같은 것이 핀으로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 진호 사장님 고마워요. 덕분에 병원 제대 갔습니다라고 적힌 종이 그 옆에는 감사하다는 글과 함께 약과 봉지가 매달린 비닐까지 있었대요. 재민이가 그것을 한참 보고 있는 동안 진노 씨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랑하지 않았어요. 변명도 하지 않았고 말을 건네지도 않았대요. 그냥 자기 자리에 서서 재민이가 다 볼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미의 시선이 작업대 위로 갔습니다. 거기에 가죽 조각과 손꽃이 놓여 있었어요. 반쯤 완성된 가죽 책갈피였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받은 것과 비슷한 모양인데 아직 끈을 달지 않은 상태였다고 해요. 이건 뭡니까? 재미이가 물었고 진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드릴 거 만들고 있었습니다. 재민이가 그 책갈피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해요. 가죽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만지며 아무 말도 못하 했다고 합니다. 재민이가 물었어요. 왜 우리 어머니까 진호 씨가 잠시 뜸을 들였다고 합니다. 공구를 내려놓고 작업복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천천히 입을 열었대요. 어머니를 외롭게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재민이가 그 말을 듣고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는 모릅니다. 재민이 자신도 그 부분은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공업사를 나와서는 차에 앉은 뒤 한동안 시동을 걸지 않았다고 해요. 그날 저녁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재민이가 서 있었어요. 코끝이 빨갛고 눈두덩이 부어 있었습니다. 울고 왔구나 하는 걸 알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재민이도 억지로 표정을 잡고 있었습니다. 재미야 왜 그래? 재민이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전 그 아이의 현관에서 제가 조용히 내려놓았던 바로 그 손을요. 재미의 손이 제 손을 감쌌는데 아이 손이 이렇게 컸나 싶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재민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박자 뒤에 평소와 다른 호칭이 나왔어요. 엄마 36회를 어머니라고 부르던 아이가 그날 처음으로 그 두 글자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라고 불린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아요. 재민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이었을 겁니다. 그 뒤로는 쭉 어머니였으니까요. 입을 다물고 버티려 했지만 턱이 떨렸고 눈이 뜨거워졌어요. 재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 아이 손이 이렇게 따뜻했구나. 진호 씨의 손과는 다른 종류의 온기였어요. 내가 낳은 사람의 체온이라는 건 그 어떤 온기와도 다르더라고요. 현관에서 두 사람이 한참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재미이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느껴졌고 저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복도 형광등이 깜빡이었고 옆집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흘러나왔지만 그건 다른 세상의 일이었어요. 한참 뒤에 재민이가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분 한번 집에 데려오세요. 저는 대답 대신 재미의 손을 더 꽉 쥐었어요. 끊어졌던 것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에는 말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렇게 제 집 현관문이 다시 열릴 준비를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어요. 아파트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나무들이 잎을 다 떨어뜨렸는데 이상하게 올해 겨울은 스산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렸어요. 머그컵을 꺼내는데 손이 자연스럽게 두 개를 집었습니다. 한 개는 제 것, 한 개는 진호 씨가 올 때를 위한 것이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한 개만 꺼내놓은 식탁이 허전해 보여서 하나를 더 올려놓았는데 그게 습관이 된 거예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습관이 다시 생겼다는 게 저한테는 작지 않은 변화였습니다. 커피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어요. 페이지 사이에 가죽 책갈피가 꽂혀 있었습니다. 진노 씨가 차량용 시트 자투리로 만들어 준 것 그 두 번째 책갈피였어요. 첫 번째, 겉보다 매듭이 조금 더 반듯해져 있었어요. 연습한 게 티가 났습니다. 가죽 표면을 손가락으로 쓸어보니 미세한 기름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구겨진 마트 영수증을 아무 생각 없이 책에 꽂던 때가 불과 2달 전인데 그때와 지금 사이에 참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누군가가 제 습관을 지켜보고 기억하고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건넨 물건이 제 책 속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게요. 영수증은 아무 데서나 나오지만 이건 한 사람에게서만 나온 거니까요.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초인종이 아니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진호 씨가 벨을 누르면 제가 나가서 문을 여는 그 몇 초가 어색해서 제가 먼저 그냥 열고 들어오세요. 라고 말한 겁니다. 왔습니다. 진호 씨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렸어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며 대답했습니다. 커피 내려놨어요. 이 두 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거창한 인사가 아니라 그냥 왔습니다. 와 커피 내려놨어요가 오가는 아침이었어요. 그런데 이 평범한 인사가 주는 안도감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3년간 텅 빈 아파트에 올리던 것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뿐이었는데 이제는 현관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나요. 그것만으로 집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진호 씨가 신발을 벗고 들어와 식탁에 앉았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햇살이 약하게 들어오고 있었고 식탁 위로 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진호 씨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준 채 말했습니다. 오늘 날이 좋으니까 좀 걸을까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옆 작은 공원으로 걸어갔어요. 낙엽이 치워진 산책로를 나란히 걷는데 진호 씨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처음이 아니니까 망설일 필요도 없었어요. 제 손이 그 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칠고 크고 손톱 밑 기름때가 남아있는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내려다 보다가 제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손이 따뜻해서 좋아요. 진호 씨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다가 하더니 대답 대신 제 손을 살짝 더 쥐었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어요. 공업사에서 처음 손을 잡았을 때 진호 씨가 기름때가 안 빠져서 미안합니다라고 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미안하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좋다고 말한 거예요. 누군가의 결점을 좋다고 말할 수 있게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지만 일단 그 말이 나오고 나니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그 사람과 나란히 걸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공원 벤치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있었고 조깅하는 사람이 옆으로 지나갔고 누군가 개를 산책시키며 걸어갔습니다. 세상은 보통이 아침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 가장 특별했습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와 손잡고 공원을 걷는 게
이렇게 당연한 풍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산책 중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영이었어요. 잘 된 거야. 응, 빠. 내가 뭐라고 했어. 수영이의 목소리에 웃음이 묻어 있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고마워 수영하라고 하자 수영이가 한마디를 더 했어요. 수영아, 이 나이라서 더 그런 거야. 알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2달이 한꺼번에 스쳤습니다. 앱을 깔던 밤이 나이에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제 스스로를 눌렀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식탁에서 재민이가 던졌던 같은 문장도 떠올랐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힘없이 되뇌었던 그 말도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수영이의 입에서 나온 그 문장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 나이에 그러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이 나이라서 더 그런 거야 라니 같은 나이를 말하는데 방향이 정반대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진호 씨에게 물었어요. 진호 씨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서 밥 먹을래요. 재민이네도 오기로 했거든요. 진호 씨가 걸음을 멈추더니 저를 봤습니다. 한 박자 뒤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점심부터 부엌에 서서 찌개를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어요. 식탁에 밥그릇을 놓는데 5개가 필요했습니다. 진호 씨, 재미, 소라, 서윤이 오랫동안 한 개만 놓던 식탁에 그릇이 5개 올라가니까 식탁이 좁아 보였어요. 그 좁은 게 좋았습니다. 진노 씨가 먼저 왔습니다. 진노 씨가 신발을 벗으며 봉지를 하나 들어 보였는데 서윤이에게 줄 작은 장난감 자동차였습니다. 공업사에서 부품 남는 걸로 만든 건지 페인트가 살짝 울퉁불퉁했어요. 재민이가 도착했을 때 현관에서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재민이와 진노 씨가 처음으로 이 집에서 마주한 거니까요. 진노 씨가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재민이가 입을 열려다 닫았다가 억지로 꾹 누른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짧았지만 그걸로 충분했어요. 소라가 들고 온 과일을 부엌에 놓으며 분위기를 풀었고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서윤이가 진호 씨 옆에 앉더니 장난감 자동차를 들고 이거 할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하고 물었어요. 진호 씨가 응 할아버지가 만든 거야 라고 대답하는 걸 듣고 재민이가 웃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재민이네가 돌아가고 설거지를 마친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읽던 책을 펼치니 가죽 책갈 꽂힌 페이지가 나왔어요. 오늘 읽은 데까지를 확인하고 책갈피를 빼서 다음 페이지에 옮겨 꽂았습니다. 아직 넘기지 않은 페이지가 많이 남아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겨울밤, 달빛이 거실 바닥까지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62세에 소개팅 앱을 깔았습니다. 이 나이에 설레도 되는 거냐고요. 되더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페이지는 아직 넘기지 않은 다음 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넘겨보시겠습니까? 지금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또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